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내 인생을 무한 공급되는 자산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부자 아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부자 아빠 다시 읽기. 어느덧 약 35년여의 세월이 흘러 로버트와 마이크는 40대 중후반의 성인이 되었다. 마이크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아버지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로버트의 경우 1994년 47세의 나이로 은퇴한 상태다. 그와 아내의 재산은 뿌리를 잘 내린 나무처럼 저절로 자라나고 있다. 로버트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위대한 리더들과 부유한 사업가들이 1923년에 가졌던 회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기 모인 인물들은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 회사 사장과 세계 최대의 가스 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사장, 하딩 대통령 행정부의 강요 등이었는데 25년 후 그들 대부분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일푼이 되거나 추방당하거나 투옥된 것이다. 1929년에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이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 우리의 학습 능력이다. 또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많은 세대 동안 보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라고 물을 때마다 로버트는 부자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로버트는 많은 사람들이 단층 주택용 토대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리려 한다고 비유한다. 돈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성년의 삶을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 깊은 빚 구덩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들이 유일한 탈출구로 부자 되기 전략에 몰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금융지식이라는 배경이 없는 가운데 기울이는 노력은 빈약한 토대 위에 마천루를 올리는 것과 같다. 설령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회의 사탑일 뿐이다. 하지만 로버트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마이크는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마천루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금융 지식 중에서 회계라는 과목은 지루하고 복잡하지만 재정적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자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가르쳤다. 두 소년이 관련 용어와 돈의 흐름을 이해한 후에야 부자 아버지는 숫자를 추가해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로버트가 말하는 제1법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오직 자산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단한 개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 아버지가 처음 이에 대해 설명했을 때 두 소년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어른들이 그렇게 단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인가? 왜 다들 이를 이용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가나 자산관리사 등으로부터 그와 다르게 교육을 받은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잊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품위 손상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정의는 단어가 아니라 숫자에 있다. 로버트는 부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림을 이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그림 중 위쪽은 종종 소득 명세서라고도 불리는 손익계산서다.
이는 수입과 지출, 즉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측정한다. 아래쪽은 대차 대조표로서 자산과 부채의 대차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자산은 수입을 증가시킨다.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간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자산을 구입하라.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구입하고는 곤경을 겪는다. 부를 쌓고 유지하고 싶으면 이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단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각각의 그림에 있는 화살표를 쫓아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라. 그것이 당신이 처한 재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 단순화한 그림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다. 빚을 진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이 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복권이나 유산 등으로 뜻밖의 횡재를 접한 사람들이 그토록 빨리 돈을 탕진하는 것이다. 현금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만을 야기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금융지식의 결핍에 기인한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도 재정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배웠을지 몰라도 관리하는 법은 모르는 셈이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조차 금융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어도 돈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법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로버트는 결혼해서 삶을 함께하기 시작한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부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씀씀이도 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혼 부부에게도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세금이다. 많은 이들이 소득세를 떠올릴 테지만 사실 미국인 다수가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사회보장보험료다. 사회보장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료를 합쳐 약 7.5%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15%를 내고 있는 셈이다. 고용주가 직원이 내는 것과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은 월급에서 빠져나간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젊은 부부는 그런 세금뿐 아니라 살기 위해 매입한 집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사고 나면 차와 가구, 전기제품도 바꾸는 법이다. 갑자기 주택 융자금에 신용카드 부채까지 겹쳐지면서 빚이 늘기 시작한다. 부부는 그렇게 쌍쥐 레이스에 갇힌다. 거기에 아이가 생기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역시 늘어난다. 그러면서 빚이 쌓이고 결국 자질구레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 습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신용카드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 이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가진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금융에 대한 무지, 즉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무언가가 정말로 말이 되는지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저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너무도 빈번히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한다. 분산 투자하라. 집은 자산이다.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으로 혜택을 입는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라. 실수하지 마라. 리스크를 피하라. 로버트와 마이크는 부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자 아버지의 팀에 속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표준 정칙이라는 것들의 의문을 품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결국 사이도 멀어졌다. 로버트는 또한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와도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집이 자신의 가장 큰 투자라고 믿는 가난한 아버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반대로 부자 아버지는 집을 부채로 봤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로버트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감으로 집은 부채라고 가르친다. 세금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집에 돈이 묶이면 다른 다양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투자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또 어떠한가? 그렇다고 더 큰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집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자산부터 먼저 구입하라는 의미다.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남는 돈은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이 불어나고 그것은 다시 보다 많은 수입을 안겨준다.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부자는 더욱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집에 돈을 쏟아붓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앙쥐 레이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봉급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세금도 따라서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매니저에게 자신의 계정을 관리해주는 대가를 지불한다. 시간이 없거나 직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뮤추얼 펀드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들이 이토록 안전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대차대조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채를 최대 한도까지 껴안고 월급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도 이를 이용할 재간이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수입을 생성하는 자산을 구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자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이다. 부채와 비용은 낮게 유지하라. 그러면 자산 항목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로버트는 버크민스터 풀러가 내린 정의를 이용해 설명한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는 비용 항목 대비 자산 항목에서 생성되는 현금 흐름의 척도다. 당신의 자산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면 당신은 부유한 것이다. 아직 부자는 아니더라도 말이다. 좌뇌 모멘트. 숫자를 보고 그것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 만약 무언가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운의 모멘트. 대차대조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잠재의식 모멘트. 사람들은 외면당할까봐 두려워서 흔히 받아들여지는 견해나 인기 있는 트렌드에 순응하며 의문을 품지 않다가 종종 재정적 손실을 입는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다. 이렇게 자문해 보라. 이 장에서 로버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버트의 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이 섹션의 목적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 커리큘럼의 의도는 협력과 지원에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로버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몇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다음의 문장들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토의해 보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유하느냐다.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창출한다. 금융지식 없이 생긴 돈은 곧 사라진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에는 가장 먼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튼튼한 토대를 쌓아야 하지만 교회에 주택을 지을 때에는 15cm 두께의
콘크리트만 부어 넣으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15cm의 콘크리트 기반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부자들은 자산을 획득하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확보하고 자산이라 여긴다. 만약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쓰는 것이 당신의 패턴이라면 소득의 증가는 지출의 증가만을 초래할 뿐이다.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자산 대신에 부채를 구입하는 데 삶을 소진하는 바람에 무위에 그치고 만다.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돈에 가공할 힘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고 만다. 실천을 위한 질문과 토론. 자, 이제 이 장에서 이해한 바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시간이다. 아래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거나 스터디 그룹에서 토의해 보길 바란다.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 자신의 답변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스스로 기꺼이 변화할 의향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도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 1. 당신의 금융교육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책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소스를 통해서인가? 2. 자산과 부채에 대한 로버트의 정의를 처음 읽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3. 로버트가 집이 자산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만약 당신이 그동안 집을 자산이라고 여겨왔다면 그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는가? 4. 이 책에 제시된 현금 흐름의 상황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삶과 가장 유사한가? 5. 집 이외에 당신이 자산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채로 드러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6. 다음 진술에 동의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한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7. 부자 아버지는 두 소년에게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가르쳤다. 당신의 재정과 관련 숫자는 현재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8. 그동안 살면서 승진이나 봉급 인상 같은 외견상 긍정적인 성과를 올렸는데 기대했던 수준만큼 대차대조표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는가? 9.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둘 경우 당신은 앞으로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 그 기간이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안겨주지는 않는가?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부자 아빠 다시 읽기.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풍부한 현금 흐름을 개발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음 5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1. 두려움. 2. 냉소주의. 3. 게으름. 4. 나쁜 습관. 5. 오만함.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두려움 극복하기. 돈 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돈을 한 푼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이다.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손실을 다루는 방식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다. 그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찍 시작하여 복리의 힘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과 3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이른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자 아버지는 텍사스 사람들처럼 사고하라고 권한다. 딸 때도 크게, 잃을 때도 크게. 이것이 손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다. 텍사스 사람들은 이기면 자랑을 하고 지면 허풍을 늘어놓는다. 로버트 역시 하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돈을 잃어보지 않은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자신의 부를 일군 사람들은 잃는 게 두려워 게임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 알라모 전투는 비극적인 패배였지만 텍사스 사람들은 이를 위대한 승리를 향한 영감의 토대로 삼았다.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구호를 만들었던 것이다. 실패와 손실을 덮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영감의 원천으로 만들라. 승자는 실패에서 힘을 얻지만 패자는 실패에서 좌절한다. 존 디 록펠러의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미국인들은 가장 큰 패배 중 하나인 진주만 공습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원인으로 변환시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로 삼지 않았던가? 승자는 패배를 통해 승리를 위한 영감을 자극받을 줄 안다. 그래서 자신을 위대함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패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을 기억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한 게임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다. 그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는 있지만 승리의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는 없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이기도록 돕지는 않는다. 그러한 것은 성공적인 투자가들의 게임 방식이 아니다. 처음에는 다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특정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달걀을 몇 안 되는 바구니에 몰아넣고 집중하라. 자산 부문을 구축하는 일에 복잡한 수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실패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2. 냉소주의 극복하기. 자기 회의든 우리 삶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의든 우리는 종종 의심에 빠져 실행을 주저한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가고 만다. 소문과 어두운 전망,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능숙한 투자가들은 최악의 시기로 보이는 때가 실제로는 돈을 벌 최적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실행에 옮겨 보상을 얻는다. 로버트는 좋은 가격에 나온 휴양지 주택에 투자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뺀 친구의 사례를 들려준다. 투자가도 아닌 이웃이 너무 비싼 투자라고 말하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만약 그 친구가 끝까지 그 투자를 고수했더라면 원금의 2배를 벌고 세앙쥐 레이스에서 빠져나오게 됐을 것이다. 로버트는 자산의 일부를 CD 대신 세금 선취특권 증서로 보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것이 위험한 투자라고 말한다.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으면서 의심만 하는 것이다. 로버트가 원하는 최저 수익은 16%인데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익에 만족한다. 의심의 대가는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의심과 냉소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길 좋아했다.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 분석은 승자들에게 비판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부동산은 재정적인 독립이나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강력한 투자 도구다. 또 그것은 대단히 독특한 투자 도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로버트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화장실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본질을 보지 않고 화장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로버트는 말한다. 3. 게으름 극복하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실은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다. 자신의 부나 건강 또는 관계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경우 말이다. 그 치유책은 무엇인가? 바로 약간의 욕심을 갖는 것이다. 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다. 대부분 자라면서 욕심이나 욕망은 나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라. 그래야 머리가 열리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인간의 정신은 아주 강력하다.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신과 게으른 마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는 보다 강한 마음과 역동적인 정신을 창출한다. 세앙쥐 레이스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을 때 로버트는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그 해답과 해결책을 분주히 내놓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러한 욕심을 억누르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낡은 사고방식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런 작은 욕심, 즉 무언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열망이 없으면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이유 역시 우리가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왜 가고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은 해롭지만 약간의 욕심은 우리로 해역은 박차를 가하도록 돕는다. 4. 나쁜 습관 극복하기.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가난한 아버지는 늘 다른 모두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야 자신에게 지불했다. 하지만 대개는 자신에게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할 때조차도. 부자 아버지는 정부나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압박이 그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만약 자신에게 제일 마지막에 지불한다면 그런 종류의 생산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정부나 채권자에게 지불할 여분의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계속 궁리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 5. 오만함 극복하기. 부자 아버지는 자신이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오만함으로 인해 자신이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함을 이용해 자신의 무지를 숨기려 한다. 로버트는 회계사나 다른 투자가들과 재무 상태를 의논할 때 종종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허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대부분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지는 나쁜 게 아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교육받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좌뇌 모멘트. 비판하지 말고 분석하라. 냉소주의자는 비판을 하지만 승자는 분석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발견한다. 운회 모멘트.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라. 자신에게 가장 마지막에 지불하는 습관을 자신에게 제일 먼저 지불하는 습관으로 바꾸듯이 말이다. 잠재의식 모멘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게임 자체에 참여하길 꺼린다. 텍사스 사람들이 알라모 전투의 비극적인 패배를 다루듯이 실패를 영감으로 이용하면 성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장에서 로버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버트의 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이 섹션의 목적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 커리큘럼의 의도는 협력과 지원에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로버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몇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다음의 문장들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완전히 이해해야 할 때까지 토의해 보길 바란다. 부자가 되는 10단계. 부자 아빠 다시 읽기. 훌륭한 거래를 찾아내는 것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약간 비틀거리는 단계만 벗어나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다. 돈에 관한 한 그런 비틀거림을 이겨내려면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일생의 거래를 찾아내려면 자신 안에 있는 금융적 천재성을 불러내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우리에게 전문 지식을 배워
돈을 위해 일하도록,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회사나 정부가 보살펴 줄 테니 재정적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결국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소비하고 부족하면 빌려 쓰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셈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잠든 금융적 천재성이 깨어나지 않는 이유다. 일자리를 찾고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쉽다. 하지만 그것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면 로버트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사고 프로세스, 즉 다음의 10단계를 이용해 당신의 금융 천재성을 깨우기 바란다. 원하는 몇 가지만 따라해도 되고 스스로 당신만의 단계를 만들어도 된다. 당신의 금융적 천재성은 충분히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다. 1.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길 원하지만 그 길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나머지 그냥 돈을 위해 일하는 쪽을 택한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노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연습에 매진하는 한편 공부까지 챙기는 한 수영선수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이려면 강하고 명료한 목표나 이유가 필요하다. 이유나 목적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로버트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그와 같았다. 먼저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자. 그것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이 열망하던 것, 즉 안정적인 직업과 교회의 집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경력을 쌓느라 바쁜 나머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게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한 것의 대부분을 정부에 빼앗긴 상태로 죽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다. 그는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길 원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삶을 통제하길 원했다. 그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길 원했다.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당신도 로버트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감정적 이유들을 가져야 한다. 로버트는 여러 차례 돈을 잃기도 했고 후퇴를 겪기도 했지만 그의 감정적 이유들이 충분히 강력했기에 계속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2.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우리는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날마다 선택할 수 있다. 소비 습관은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비 습관을 갖고 있다. 로버트는 아주 오래전 어린 소년 시절에 이미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그의 친구인 마이크는 아버지로부터 결실한 자산 부문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로 선택했다. 많은 부자 가문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자산을 잃는 것은 자산을 잘 보호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아직 젊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외 다른 무수한 핑계를 댄다. 이런 변명들은 그들로부터 시간과 배움을 앗아간다. 날마다 우리는 시간과 돈,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로버트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매일같이 그러한 선택을 한다. 그는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고 촉구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머리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기보다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로버트는 자신의 교육을 위해 1년에 최소한 2차례 이상 세미나에 참석한다.
1973년에 그는 선불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사는 방법을 다루는 사흘짜리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그 강좌에 385달러를 지출했고 그 강좌는 그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주는 동시에 남은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 로버트는 또한 CD와 오디오북을 좋아한다. 들은 것들을 쉽게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투자가의 말을 듣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5분짜리 이야기를 20번 그가 이해에 도달한 것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든 그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방식과 새롭게 받아들인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분석한다. 이는 대단히 값진 능력이다. 그는 로널드 트럼프에서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그들의 거대한 정신적 힘에 접촉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들의 지성이 오만함과 결합되면 무지해질 수 있다. 정말로 지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결합해 위대한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듣고 또 들어라.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기 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인 정신에 먼저 투자하라. 3.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 로버트는 가난한 친구와 부자 친구 모두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가난한 친구들에게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고 부자 친구들에게서는 그들의 지식을 배운다. 그의 친구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번 몇몇 부자들은 돈 없는 친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묻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말한다. 대신 그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일자리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모두 부탁한다. 로버트는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투자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식의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무언가가 소용없거나 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TV 토론회의 패널에는 시장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와 호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꼭 끼기 마련이다. 양쪽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 것이다. 시장에서 대중이란 가장 늦게 나타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다. 대신 새로운 거래를 찾으라. 똑똑한 투자가들은 시장의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파도 하나를 놓치면 다른 파도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포지션을 확보한다. 현명한 투자가들은 인기 없는 투자 상품을 산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다.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부자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라. 돈을 버는 것은 바로 정보다. 4.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빠른 배움의 힘.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늘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대중은 한 가지 기본 방식만을 따른다. 직장에 출근해서 돈을 벌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계부를 맞추고 약간의 뮤추얼 펀드를 사고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겹다면 혹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한다. 수년 전 로버트는 경매 부동산을 사는 법이라는 주말 강좌를 들었고 거기서 공식을 배워 실행에 옮겼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그 방식을 통달한 후 다른 방식들을 찾아다녔다.
물론 매번 새로운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 전문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는 대부분 재정 관리와 전통적인 투자 상품 구입에 관한 강좌를 운영한다. 그것들도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더 빠른 공식을 찾아야 한다. 그 덕에 로버트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 동안 모을 만한 돈을 겨우 며칠 사이에 벌어들일 수 있었다. 5.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자기 통제의 힘. 모든 단계 중에서 자기 통제력이 가장 마스터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인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 중산층을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다. 세상은 우리를 내두르고 압력을 가한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로버트는 그가 가르치는 창업 강좌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관리 기술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현금 흐름과 사람,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에 대한 관리 기술이다. 이 3가지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된다. 이 각각의 기술은 자기 통제력을 익힘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문구를 입에 거듭 담으면서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 2 그림을 비교해보라. 이 현금 흐름을 따라가면 청구서를 지불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남에게 지불할 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당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것뿐이다. 이 그림을 보면 남에게 먼저 지불하는 경우 어째서 자산 부문에 투자할 돈이 거의 혹은 전혀 남지 않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버트도 가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 후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이 충분치 않은 때도 있었다. 그래도 로버트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했다. 청구서 수금원들이나 채권자들이 고함을 지를 때는 내적인 꿋꿋함으로 견뎌야 했다. 그런 강인함이 결국 자산에 먼저 투자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도록 이끌어준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1.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은 절대로 지지 마라.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무엇보다 먼저 자산을 구축하라. 그런 다음 큰 집이나 좋은 차를 사라. 2. 돈이 부족해지면 압력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되 저축이나 투자한 돈에 손을 대지는 마라. 재정적 압박 상태에서 당신의 금융 천재성을 발휘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낸 다음 청구서를 지불하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금융 지능도 높일 수 있다. 이 규칙은 자기 희생이나 경제적인 금욕을 장려하려는 게 아님을 기억하라.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 다음 굶어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금융 천재성을 불러낼 수 있다면 삶의 좋은 부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청구서도 지불할 수 있다. 6.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좋은 조언의 힘. 많은 사람들이 값싼 중개인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약간의 돈을 아끼려 애쓴다. 하지만 훌륭한 전문가는 시간을 아껴줄 뿐 아니라 돈까지 벌어다 준다. 정보는 귀중하다. 좋은 중개인은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우리를 교육까지 시켜준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덕에 버는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모든 중개인들이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어떤 분야든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당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중개인을 찾아 그에 걸맞게 대우하라. 기업이 이사회를 두는 이유는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보유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신도 당신만의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7.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공짜로 얻는 힘.
한 번 준 것을 되돌려 받는 사람이라는 인디언 기버라는 표현은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일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문화적 관습에 깜짝 놀랐다. 가령 이주민이 감기에 걸리면 인디언은 그 사람에게 담요를 주었는데 이를 선물로 착각한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이 다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기분이 상했다. 또 인디언들은 그것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이주민들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해당 거래의 본질에 대한 서로의 오해였던 셈이다. 투자와 자산 부문의 세계에서는 인디언 기버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원금은 가능한 한 빨리 돌려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로버트는 자신이 5만 달러에 구입한 아파트를 사례로 제시한다. 그 아파트에서는 1년 중 4개월 동안에는 월 2,500달러, 비성수기에는 1,000달러의 임대료가 발생했다. 그렇게 3년 즈음이 지나자 그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후로 지금까지 그 자산은 계속해서 그에게 다달이 돈을 벌어주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넣는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으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로버트는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파트 건물이나 소형 창고, 공짜 부지, 집, 주식 등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투자 시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거나 낮아야 한다. 8.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집중의 힘. 로버트는 누구 못지않게 사치품을 좋아한다. 하지만 사치품을 갖기 위해 돈을 빌리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자산 부문에 초점을 맞춰 사치품 살 돈을 창출한다. 그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10대 아들을 둔 친구의 사례를 들려준다. 친구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아들이 저축한 돈으로 사게 놔두는 대신 돈 3,000달러와 주식시장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곧바로 차 사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돈을 투자해 6,000달러를 만들면 원금 3,000달러로 차를 사고 나머지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라는 얘기였다. 친구의 아들은 그런 수익을 실현하진 못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갈수록 커졌다. 앞으로의 삶에서 크게 도움이 될 교훈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키우는 것 말이다. 자산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쉽다. 그보다 어려운 점은 돈을 올바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갖추는 일이다. 할부나 신용거래의 형태로 돈을 빌리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태다. 9.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신화의 힘. 어린 시절 무언가를 배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영웅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이다. 로버트는 성년이 돼서도 그 방법을 계속 이용했다. 숭배하는 영웅은 바뀌었지만 말이다. 그는 이제 어린 시절 흉내내던 야구 영웅 대신에 거래를 협상할 때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 허세를 부리고 시장 동향을 살펴볼 때는 워런 버핏의 분석 기술을 모방했다. 존경하는 영웅이 있으면 우리는 순수하고 무한한 천재성에 다가갈 수 있다. 영웅은 모든 것을 쉬워 보이게 만들고 시도해 보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10.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로버트는 부자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은 물론 돈을 기부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줘야 한다. 그는 돈이 부족할 때면 오히려 교회나 자신이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되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가르침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로버트의 두 아버지는 이를 실행으로 입증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너그럽게 나눠주라. 단순히 무언가를 받기 위해 주지 말고 주는 행위 자체가 안겨주는 기쁨을 위해 주도록 하라. 좌뇌 모먼트.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당신의 자산 부문을 키운다는 우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운의 모멘트.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실행 방식에 계속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기존에 축적된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 모멘트.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감정적 이유를 활용하라. 그래야 장애물이 생겨도 뛰어넘을 수 있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다. 이렇게 자문해 보라. 이 장에서 로버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버트의 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이 섹션의 목적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 커리큘럼의 의도는 협력과 지원에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로버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몇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다음의 문장들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토의해 보길 바란다. 금은 어디에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한 것뿐이다. 강력한 이유나 목적이 없다면 그 삶이 무엇이든 어렵기 마련이다.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말이다. 인구의 90%가 TV를 사고 단지 10%만이 경제경영 서적을 산다. 교육 수준이 높거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지만 그들 자신의 대차대조표가 사뭇 다르게 그려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돈을 가진 친구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잘난 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 역시 나로부터 배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겹다면 혹은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한다. 내적인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종종 자기 통제력을 지닌 이들의 희생자가 된다. 나도 돈을 잃은 적이 자주 있지만 그러한 투자는 항상 잃어도 크게 지장 없는 돈으로 한다. 쉬운 길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길이 쉬워지는 경우는 빈번하다.